안녕하세요. 스픽스 끝판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오늘 시작 전부터 벌써 700분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왜 시작 안 하냐 했는데 오늘 5분 늦게 시작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만큼 더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정치 현안이 워낙에 많고 급하게 돌아가는 전국 속에서 어떻게 좀 이 판을 읽어야 될지 길잡이 역할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오늘 김종대 의원님, 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그리고 이경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영 민주진영 박진영은 특별히 요청하신 대로 소개해드렸다는 점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진영에 출마하세요. 진영에. 김해입니다. 진영이. 네, 거기 출마하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 진영이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722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준비한 주제가 많고 알찬 만큼 서둘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쇄신안 내면서 혁신이 출범시키겠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은 항상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쇄신의 변화, 대통령이 바뀌려나 이런 여러 전망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바뀔지? 아니 저는 쇄신안 중에 당정 고위회의를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던데 아니 그럼 여태까지 안 했단 얘기요? 몰랐네요, 전. 아니 주례회동도 있고 옛날부터 우리가 듣던 네. 당정청 주례회의도 있고 허구한 날 옛날에 언론에서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기사를 못 본 것 같더니 아니 당정 정례회의가 그럼 그동안 없었다고? 없었던 전례는 없는 거죠, 집권 여당이. 아니 이게 혁신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숙제 검사 안 하고 네. 맨날 탱자탱자 놀았단 얘긴데 어쩐지 집권 여당이 정책 주도력이 없던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왜 저렇게 필터링이 안 되냐. 정책이 막 산발적으로 나오고 이랬던 여러 가지. 뭐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런 어떤 플랫폼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저 용산에서는 이런 것도 안 하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사 정책이 그냥 즉흥적이고 뭘 이러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반성 보도와 낮아진 자세를 보면 저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열흘 전에 같은 사람인가? 아니 네. 아무리 천의 얼굴을 가졌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뉴라이트가 라이트 훅을 매겼는데 이게 빗나간겨.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레프트 훅으로 이제 이걸로 안 되니까 이걸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이 윤석열 정부가 그 윤석열 그리고 나오는 혁신안마다 원래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너무 말이에요. 당연한 것들. 진짜 혁신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하겠다든가. 그러니까 그동안 강하게 비토하면서 안 하던 걸 해야 혁신인데 네. 지금 이 혁신은 뭐냐면 공부 안 하던 학생이 이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학생의 본분이 공부지 그러면은 그것마저 안 한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 나는 지금 얘기가. 저는 오히려 좀 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당정협의회를 아예 안 하고 대통령이 탈당하는 게 지금 제일 혁신 아닐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당정협의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당정명령은 존재했을 것 같아요. 당정명령. 당정명령에 의해 가지고 특정인을 사면시키고 출마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자, 그랬는데 다시 이제는 명령체계가 아니고 협의체계로 돌아간다? 별반 다를까요? 아니 이제 그런 거라도 해야죠. 그런 거라도 해야 된다. 근데 결국은 또 메시지 나오는 거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하긴 합니다만은 당이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강서구청 보궐선거에 진 거잖아요.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먹고 사는 거고 사실 국민의힘은 우리 체리따봉 사건부터 해서 대통령 심기 경호 따라하기 바빴는데 국민의힘이 책임질 게 좀 있습니까? 있기는? 대통령이 제일 먼저 확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당 보고 바뀌어라 한다. 좀 그런 생각 들고요. 다시 여기서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에 정쟁이 왜 생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서 집권 여당이 대통령 편만 들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 보호해야지 해가지고 보호해주고 편들어자가 지금 폭망한 거 아, 아니에요? 성렬이 민주당이. 형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어. 그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같은 당이라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게 기본 임무인데 여야 떠나서. 그걸 여야를 넘어서 모두가 다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대통령은 정당에 건드리지 말고 차라리 탈당하셔라. 아예 정당과 거리를 아주 깊게 넓게 둬라. 그게 그렇죠. 방법이다. 네. 특정 정당하고 관계하지 말고.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가 지금 끝판토론 이 귀한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할 필요가 있나 되게 근본적인 유의미하지 의문을 않고, 유의미하지 던져주시네요. 않고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었습니다. 야당 탓하지 않겠다. 이거 언제 처음 얘기했었냐면 지난 8월에 취임 100일 때 그 얘기했습니다. 야당 탓하지 않겠다. 진짜 야당 탓을 안 하려나? 저 기대하고 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핵폐소 관련해서 1+1을 100이라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뭡니까? 무슨 공산, 이념의 공산주의 세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야당 탓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지금 야당 탓을 또 했습니다. 그것도 탓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험한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본인 탓으로 올까봐 그냥 아무 말이나 이 말 저 말 다 던지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진짜 만약에 본인이 이것을 무엇인가 하겠다 하면 누군가는 이러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랑 이혼해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 거기까지는 안 그게 가겠습니다. 쇄신이다. 네.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는 더 사랑해야죠. 부부인 걸.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저희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최소한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1인 개인 일정이 되게 공식적인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누가 VIP1이고 누가 VIP2인지 우리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소한 제2부속실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라고 했으면 진짜 쇄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이것저것 말풍선 던지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혁신에 더 반대쪽으로 간 측면도 있어요. 그 당 사무총장의 또 TK 이만희. 네, 이만희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기 수도권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더 좌절에 빠질 것 같고 특히 신진, 청년 이런 어떤 무언가 합리적 보수들은 더 아마도 암울해지는. 당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이 허물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더 그 혁신과 멀어진 측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당은 이 혁신이란 말에 함정이 있어요. 혁신의 원래 뜻은 껍질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죽혁 아니야. 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저기는 맨날 껍질 그 바꿔봤자 그거 허물벗기 하는 뱀이 뭐 그 뱀이 그 뱀이지 뭐 그러면은 그 뱀이 다람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라 골신, 뼈를 바꿔야 돼 저기는. 완전히 체질 개선을 넘어서 완전히 골신인데 바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언뜻 요 며칠간은 마치 그럴 것처럼 저기 그 신호는 띄웠단 말이에요. 운은 띄고 분위기는 잡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대통령 옆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앉아 있어요. 새로운 사진이었어요. 진짜. 아시다시피 네. 국민통합위원회는 정의당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이자스민 그건. 이자스민 의원이 이제 정권 초의 초대위원으로 들어갔죠. 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거기는 그 권력에 이렇게 편향된 이념을 바로잡아주는 오히려 그 반대편의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는 우리가 당에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했다고. 그러셨군요. 혁신이 통합위원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린 건데 사실은 그 조직이 그러면은 사실상 비대위 역할까지 하겠냐. 문제는 김한길이라는 이 천하의 그 직업이 창당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저기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그 저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신한국당 모델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예. 어떤 모델이? 그러니까 지금의 저기 김기현 체제를 이제 바지 저고리로 만들어서 하다가 내년 연말이나 내년 1월쯤 가서 당명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민정계가 대거 몰락하죠. 상도동계가 대거 저 주류 세력으로 교체되면서 완전히 다른 여당이 됐는데
훨씬 기존의 정통 보수가 약간 리버럴한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그 신한국당 체제에서 거기서 이제 이회창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네. 당대표가 된 여기까지 가는 건데요. 결국 대선에선 지지만 그게 YS의 실질적 권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흘러갔던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지금 일단 검토에 들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혁신은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이건 그냥 무시하십시오. 지금 그것 말고 그 다음에 나올 정계 개편안이 그게 훨씬 더 몸통이라는 거죠. 지금 새 신안은 예. 지금 흘러가는 그냥 줄기 중에 하나이고 나중에 이 통합위를 좀 거점으로 해서 생기는 정계 개편에 좀 더 주목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창당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건 골신입니다. 그게 골신이다. 예, 지금 나오는 거는 가짜 혁신이고 근데 골신이다. 그게 있어 보이는 소위 말하는 신한국당 모델. 예, 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 보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는 윤 대통령은 진짜 고화가 되거든요. 라이트 훅을 날렸는데 지금 빗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레프트 훅도 한번 날려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은. 지금 그쪽 원래 뭐 그것도- 소신이나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자유야. 사실은 네. 본인이 얘기하는 자유가 이거였어. 권력 획득을 위한 나는 아무 주먹이나 막 날려도 된다는 자유가 일단 있겠죠. 권력만 그러니까 잡는다면. 마구마구 휘두르는 건데 그럼 레프트까지 빗나가면 어떡할 거냐 이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체로 보면은 저는 그 정권이 이제 그 민주당 비난하는 플랜카드도 싹 내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도에서 지금 봤어요. 저기 정쟁이 없어졌다니까 진짜. 네. 내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보면은 이제 지금은 버퍼링하는 기간이다. 아직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기간이 아니고 대기 시간이네요. 버퍼링 기간이요. 이제 왜 그 동영상도 왜 느리게 재생될 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버퍼링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간이지 혁신기가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렇구나. 그 짜장면을 먹는 게 아니라 나올 때 기다릴 때 엄청 괴롭잖아. 그렇죠. 언제 저 짜장면 기대도 나와? 많이 되고 또. 네. 그런데 이제 나오나 처제나 나오나 메뉴판 보고 침만 꼴딱꼴딱 삼키는 요 시간이라 이게. 그렇군요. 휴직이 기다리는 저보다 시간. 조금 더 옛날 사람이신 게 예. 버퍼리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써요. 아, 요즘 그런가요? 빌드업이라거든요. 그래요? 저는 버퍼링이 익숙해요. 조금 약간 고급져요. 그 이제 김한길 씨는 아까 말씀하신 이 김영삼 대통령식의 신당이 저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높다고 보는데 김한길 씨는 잘하는 게 제3지대 가설신당 후에 빅텐트론을 잘해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신설 정당, 가설 정당을 하나 만듭니다. 천막을 딱 치는 예, 여기에 거예요. 이제 신진이사 한 5, 60만 명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신진인데 좀 명망 있는 사람을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앉혀요. 창당준비위원장을 앉혀요. 그리고 여기에서 영남 쪽에 일부 한 5, 60개 조직책 먼저 선정해버려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흡수합당해버려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자산은 그대로 다 합당이 됩니다. 근데 보세요. 국민의힘의 영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앞에 먼저 지역위원장 선정된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지역위원장을 뺏기거나 아니면 절충해서 공동 지역위원장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설신당에 먼저 모인 현재 원외 친윤들이 먼저 선점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걸 김한길 대표가 옛날에 잘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이것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세력을 모아서 빅텐트를 만든 것 같고 신진이사를 영입한 것 같고 바뀐 것 같고. 근데 그런 결과를 내는 듯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김영삼 대통령 시절과 다른 게 그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어요. 90%가 넘었어요. 초기에. 김영삼 대통령 얼굴로 당을 해도 되는 시기인데 93%까지 나왔어. 90. 지금은 아무리 당을 혁신해봐야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가 저는 지금 매번 느끼는 뭔지 건데 모르겠다. 바뀔까요? 기조가 바뀔까요? 그러니까 기조가 처음부터 맞아 없었죠. 없기 때문에 바뀔 철학이 것도 없다. 없었죠. 저는 항상 철학이 없다 말씀드리는 철학이 그러니까 없었죠. 바뀔 철학이 없으니까 바뀔 잘 철학이 바뀌는 없죠. 거죠. 네. 그런데 아까 뭐 이제 버퍼링, 뭐 빌더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의 발언에서 혁신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변화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변화가 아니고 차분한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방점이 차분함이냐 변화이냐 했을 때 국민의힘은 차분함이다. 현재 차분함의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인적 쇄신이라고 본인들은 해석 얘기는 좋네. 하지만 차분함의 방점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혼동시키는 거죠. 변화의 방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거짓말했냐, 차분한 변화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명분이 좀 서 있을 것 같고요.
국민통합위원회 만났었죠. 다음날 근데 바로 국민통합위원회 만났을 때 그림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할 때, 대통령과 함께 회의를 할 때 갑자기 야외에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야외에서 회의를 할 때 그 페이퍼의 종이가 백지가 않느냐라는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이것은 그림을 위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보여지는 사진에 되게 의미를 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뿐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다음 날 오찬을 했어요. 당 사역과 오찬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당 바로 오찬을 했는데 식사 시간 1시간 반 정도 그 다음 날 바로입니다. 그리고 산책을 한 40분 정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 힘이 실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우려를 해서 바로 이것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차분함의 방점을 두고 그냥 여기저기 그림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아이고 고급진 해석을 여기저기 하게끔 본인들은 그런 철학이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던져놓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상당히 좀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심도 깊은 분석을 하기가 참 저는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데 혁신위원회를 만들긴 만드는 거예요? 혁신 아니 근데요 국민의힘이 그 전에 혁신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내용 아십니까?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뭔가 만들 수는 있으나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아니 없습니다. 조정훈 의원 설이 나와서 혁신위원장. 네. 조정훈 의원이 혁신위에 가면 그럴 가능성이 근데 있다고. 국민의힘에서 그분이 지금 인재영이 미로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뭔가 뭐 폭발력 있는 뭔가가 있었나요? 존재의 아니, 뭐, 의미가 지금 있나요? 그런데 채널에 나와 한동훈 장관을 거의 숭배하듯이 예, 저 봤습니다. 발언했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글쎄, 그래서 사실은 좀 헷갈려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기존 국민의힘 의원보다는 이미지는 난 좋다고 봐요. 이미지는 깔끔한 부분이 있죠. 그래가지고 약간 새롭다 이런 어떤 느낌은 줘요. 네, 이미지. 내용이 콘텐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면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로 가는겨? 이런 궁금증은 자아내게 만들는데. 네. 그 사실 정치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김한길 대표든지 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라든가 옛날 사람들 있잖아요. 저 데려가서 표 되겠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표 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다 표 됩니다. 우리는 같이 겪어보니까 저분들 뭐 대단한 실력도 없고 알고 보니까 굉장히 구태 기득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깊숙이 내막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명 더 데리고 오면 아이고 저기 세력이 불러지고 이게 대세구나 이런 생각도 또 가져요. 그러는데 이현주 의원 데리고 갔다가 지금 저기 아주 저기 속 후벼놓고 아주 그래 버리니까 데려가는 것도 데려가는 나름이지. 데려가서 말 잘 들어야지. 와가지고 보니까 아주 저 염장 지르는 소리를 골라서 하잖아요. 네. 뭐 징계한다는 뭐 얘기도 나왔어요. 징계 받았어요. 받았습니까? 네, 벌써? 받았어요. 그러가는데 괜히 데려가가지고 염장. 예, 근데 염장의 어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소금염? 그거 그래. 저기 네. 유방의 부인이 태우가 자기 남편 죽고 난 뒤 후궁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유래한 그거 말이에요. 있고 해상왕 장보고가 자객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자객 이름이 염장이에요. 그래서 염장을 지른다 할 때 옆구리 칼 찌른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장보고 그러니까 자객. 그거에 딱 맞는 인물이 이현주 의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쭉 있어요. 아마 대선 때라면 다 포용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게 해고 보니 조정훈 의원이 제2의 이현주 의원이 되지 말라는 어디 품질 보증서 있습니까?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어디 거기에 나는 큰 끈 갖고 보수를 바로 세우려고 가서 혁신을 하려고 해봤는데 그러다가 개쫑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박근혜 때 들어가가지고 선대위원장 맡았다가 완전히 이제 그 개밥에 도토리 됐잖아요. 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들어갔다가 또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름이지. 저게 일회용 반창고 데일밴드냐 아니면은 뭘 좀 제대로 써먹어서 우리 이런 진영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대로 표되는 거냐. 저러다 나중에 자객이 된다니까. 저러다가 자객이 된다고. 표는커녕 나는 자객이 그 되네요. 국민의힘이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야 지금. 얼마나 걱정돼. 저 위험 지수가 높아져 가지고.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했던 그런 말들을 한번 종합해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그럴 충분히 시나리오다. 그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국민의힘에서 자리 하나만 그래도 공천만 좀 주면은 또 입 다물고 거기에 또 좋다고 찬양할 그런 분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고요. 지금 3,000분 가까이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함께 녹여서 저희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의 흐름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분화, 쪼개짐, 갈등, 갈라짐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한길 전 대표든 조정훈 의원이든 또는 뭐 어떤 이 YS식의 개혁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위험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신구 갈등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공천 갈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저는 역시 우리 준석이가 발 빨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대구 가버리잖아. 대구 가서 뭐라고? 이준석 대표가 대구 가서 특강을 하면서 보수의 혁신이라는 것은 대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김광석 거리 가서 같은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이 판을 잃는 거야.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김한길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정당 정치에 현대화되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준석은 1당이나 2당 할 수 있는 머리를 꿈꾸고 있고 김한길 대표는 늘 3당과 중도신당만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한길 대표의 기획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3당 됐으면 좋겠어요. 3당. 제3당. 이게 바로 제3지대요. 제3지대입니다. 제3지대. 진정한 제3지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레프트 훅 날리다가 라이트 훅 날리다가 갑자기 뒤차기도 하고 뭐 헤딩도 하고 경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 무소속으로든 어쨌든 뭐 진영을 꾸려서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보수신당. 보수신당, 정통 보수신당 또는 올드라이트 신당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맞죠. 저도 이준석 대표가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이 분명히 다 있었습니다. 김영사 때 신한국당이 있었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또 새천년민주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열린우리당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가 12월 달에 끝나고 바로 총선이 4월 달이어서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으로 그냥 바로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만들어 놓고 대선에 나갔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 놓고 대선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윤석열 그때는 다 중요한 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율이 높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대로 지금 2년도 안 되는데 떨어진 지지율이 막 오늘 나오고 갤럽 있어요. 조사는 6개월 만에 최저치 긍정 30%, 서울은 25%입니다. 근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때 6개월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검색을 해보면요, 50% 무너졌다, 49% 난리난 것처럼 그런 보도가 바로 직전 대통령이 그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20% 후반대에서 30% 초반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30% 초반대에서 중반대만 이렇게 좀 유지를 해도 마치 잘 나오는 것처럼 그러는데 이런 대통령을 중심으로는 그전 대통령들이 신당 창당한 것처럼 창당할 수가 다르다. 없다. 아예 없다고 봅니다. 구심점이 없는데 90점이 약하니까. 그럼 상대적 구심점이 저는 오히려 창당을 한다면 이준석 대표 쪽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최상병 관련돼서 막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막 악어 눈물이다까지 막 얘기는 하고는 되게 있지만 평면을 저는 많이 거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지만 타겟팅은 2030 남성을 타겟팅으로 확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타겟팅을 완전히 했습니다. 아그가 힘이 이렇던- 좋아요. 네, 물론 놓지 않아요. 그럼요. 잃었던 표심을 완전히 거기는 타겟팅을 했는데 왜 그러냐? 우리 12구 참사 청년들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성, 남성, 성비가 좀 이렇게 타겟팅이 아니죠. 이때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본인이 확실하게 타겟팅이 됐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구심점이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 낮기 때문에 창당을 한다면 이준석이 창당을 해서 뭐 다른 데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아주 좋은 보여집니다. 포인트예요. 제가 이준석 대표하고 TV 토론을 꽤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시군요. 제가 네. 또 CBS 방송 진행자 할 때 제일 많이 인터뷰한 게 이준석 대표거든요. 네. 대표되기 전후에 막 어떨 땐 5번, 5일 연속도 했다고. 와, 하도 고정 패널이 조회수가 잘 아닌데도요. 나오니까 예.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또 우리가 부르면 제 1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군대를 분명히 안 갔다 왔는데 그렇죠. 의외로 군대 갔다 온 사람만 아는 군사 용어가 가끔 틱틱 튀어나와요. 그 아저씨 문화에 찐이네요. 잘 그래서 알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항상 본인이 안 겪었지만은 그쪽 그룹에 디렉션이 돼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구나. JTBC 끝장 토론 때 외교안보 토론인데 자기가 왜 나와? 아. 나온다고. 네. 어떻게든 이 안보 논리에 말을 얹고 싶어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항상 이랬는데 최상병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예. 국민의힘 지지자들마저도 박정훈 대령 편을 드니까. 맞아요. 거기에다가 네. 이제 그 박정훈 이미지에 이렇게 오버랩되고 그 막 시험관 나서 해서 40살 돼서 이렇게 그쵸. 어렵게 만든 아이에 군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다 하는 얘기지만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이게요. 그렇죠. 야, 감동. 되잖아요 이게. 마음이 아프니까. 그리고 이래 보면은 항상 그런 면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안다. 정치적인 감각이 살아있다. 포인트를 안다. 그리고 항상 그쪽으로 포인트가 돼 있더라. 이게. 근데 여성가족부 얘기 꺼낸 건 그건 실수예요. 네. 지금 대통령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게 다 하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못 없애는 거는 나토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모든 문서에 여성의 권익 참여를 무지한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거 합의하고 와서 국내에서 그거 없애면 외신에서 다 씹어버려. 못 없애는 거야. 안 없애는 게 아니라 못 없애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국제적 지도자가 되려면 나중에 고쳐야 될 게 그런 대목이 그 글로벌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런 맥락이군요. 네. 아니, 저희가 창당 얘기하다가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왔는데 일단 대통령은 그냥 태생적으로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줄 수 있는 당을 어쨌든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정치 구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경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너무 지지율이 안 나오고 과연 머릿속에는 가득할 텐데 뭔가 이 총선을 치르기 위한 어떤 정계 개편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물음표가 계속해서 따라붙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요즘은 진보 언론보다 조중동 논설이나 사설이 제일 정확합니다. 예, 저도 그리고 읽고 아주 들어왔는데 엄청 가혹하게,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써요. 오늘 조선일보 네. 보니 아주 삼삼하더라고요. 중앙일보의 이상열 논설위원이 참패는 당연하다. 총선 참패요? 아니 이번에 이번 참패는 당연한 거였다. 당연한 참패였다. 이렇게 쓴 걸 읽어봤는데 그동안에 설익은 정책 내놨다가 걷어들인 걸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러는 가운데 집권 여당 아무 역할도 없었다는 거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렇군요. 이런 정권은 망하는 게 정상이다. 이번에 강서 우리가 이제 주로 스픽스 같은 데서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걸 아주 엑기스 마냥 추려가지고 조중동이 정리를 다 해줘요. 요즘 그래가지고 요즘 까꾸로 보수 언론 읽을만 해요. 저도 칼럼 읽을만 하더라고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읽을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먼저 비상이 걸린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여차하면 보수도 손절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 밤의 대통령들이 이게 셋이 나와가지고 문화일보까지 하면 넷인데 이래가지고 밤의 대통령들이 야 너 일로 좀 와봐. 낮에는 내가 대통령 대접해 줬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여러 정권 거쳤어. 너 일로 와봐. 술 좀 따라봐. 내 얘기 잘 들어봐. 이런 꼰대 짓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경험 많아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 주자, 특히 이제 비윤 또는 반윤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잘해줘야 돼요. 특히 저는 남의 당 이야기 안타까워할까지는 없는데 오세훈 시장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너무 존재감이 없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위기에 빠졌다는 게 수도권에서 의석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원래 별 게 없었지만 그런 위험 요소 아닙니까? 또 날아가게 그럼 오세훈 시장이 대규모 어떤 이 국책 사업에 해당될 만한 큰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그런 걸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 이명박 때 뉴타운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이익 정치를 가지고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어떤 기존의 이념과 갈라치기, 그다음에 반북 정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트렌드 마크라면은 좀 더 중도화되고 실용화된
국민들의 눈에 싹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그것이 그런 실력이 안 되나 봐. 6월에 경보 잘못 내렸다가 저기 맞습니다. 거야. 완전 그, 박살이 괜히 났어. 저 앞에서 뭐 알짱거리고 해보려고 좀 해봤는데. 저기 공습경보 대피 명령 내렸다가 그러니까요. 용산하고 부딪히고 국방부하고 부딪히고 행정안전부가 서울시가 방금 내린 경보는 맞아요. 오발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완전 내가 망신. 오발령을 내라. 이게 무슨 내가 그냥 대선 어쩌다 주자를 해보려고 불안하고. 하다가 그 위험 부담이 커요. 생각해 보면은 어. 이명박하고 오세훈하고 둘 다 서울시장을 했는데 네.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나나 봐. 어. 이명박은 뉴타운, 청계천, 청계천. 중앙차로 이런 걸로 중앙차로. 딱 이 네. 실적을 딱 보여줘 버리는데 눈으로 딱 오세훈은 보이는. 뜬금없이 무상급식 반대해서 이념 갈등 부추기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렌 울려가지고 북한 관련해가지고 자기도 뭐 좀 숟가락 들고 덤볐다가 오히려 저기 용화대 욕이나 먹고 실력이 확실히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오세훈 실력은 지난 선거 때 그때 토론회를 되게 우리가 또 엄청 열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토론회를 보면서 저 정도 실력이 어떻게 서울시장에 출마를 토론 실력이 했지? 상당히 좀. 그러니까 토론 말빨이 아니고 말은 잘해요. 컨텐츠? 말빨이 아니고 컨텐츠도 없고 어. 논리도 너무 약하고요. 네, 좀 그런 걸 봤을 때, 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 할 정도면은 뭐 초선도 안 해본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 상당히 원래 그 낮았습니다. 정치의 꿈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오세훈을 보면서 원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 꿈은. 나도 하겠다 이러면서. 네. 아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검찰 권력이 있었고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좀 우리가 오해는 있었지만 그런 사랑도 나름 받은 사람인데 오세훈 시장은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상당히 큰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세훈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고 공천권뿐만 아니고요. 뭐 공천권을 틀어지고 있어서 본인의 주장을 못한다 그런 것보다 저는 검찰총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보수 언론이나 오세훈 시장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캐비넷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비넷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이 지지율이 집권 2년도 안 되는데 20% 떨어져 봐요. 탄핵 얘기 벌써 나왔을 겁니다. 당내에서 나왔을 거고요. 보수 언론이 아까 그 보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선일보에서도 그거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이런 기사도 또 나왔어요. 그렇구나. 이 정도 선이 아니고 정말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밖에 안 나오는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간 살짝 잼 날리는 정도거든요. 펀치가 아니고. 그랬을 때는 좀 캐비넷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저도 공천권이 만약에 본인들이 잃으면은 당내에서도 막 들고 일어나고 보수 언론에서도 막 반발하고 해서 탄핵으로 무조건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봤었는데 지금 강서구청장 그 선거가 지고 나서도 이 정도 잽밖에 못 날리는 거 봤을 때는 검찰의 캐비넷이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검찰에 대한 듭니다. 두려움이. 저도 사실 이제 이런 비슷한 유의 이야기를 들은 게 언론사에서 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페이퍼 신문들은 대부분 개발 사업을 많이 같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위험성이 존재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은 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업 리스크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오세훈 이야기를 좀 더 결론을 네, 내리자면 네. 이겁니다. 오세훈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보수 언론들이 자, 윤석열 이번에 한번 갈아치워 버리자. 그러면은 2016년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김무성이 보수 언론들한테 내가 반기문 데리고 올게. 대안 있어. 박근혜 쓰러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살살 꼬신 거예요. 지금 보수 언론들도 쇄신이 있어야지 헌신을 벌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틈에 지금 윤석열이 뭐 중간에 그만둔다. 임기가 중단된다. 그러면 오세훈 밀면은 갑자기 그렇게 선거에도 우리가 이겨. 또는 뭐 홍준표 밀면 이겨. 라든가 이런 어떤 이 뭐라고 합니까?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 헌신을 벌이거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그 상황까지는 못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쇄신이 될 만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파이팅! 진영을 파이팅. 초월한 논리였어요. 예, 아니 네. 그래서 지금 꿀팁 알려주지 말라는 댓글들이 국민의힘에 지침을 주지 마세요, 꿀팁 주지 마세요,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조중동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정치가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맞습니다.
뭐 경제가 문제다, 뭐 세대가 아, 문제다. 근본은 그 정치. 얘기하지만은 역시 중요한 건 정치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정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 주시는 사이에 딱 4,000분이 같이 네. 말씀 아, 주시면서 그래요? 예. 네. 또 김종대 의원님 화이팅 의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오늘 제가 뜬금없는 그 단독 기사를 봤는데 한동훈 종로 출마 가닥 잡혔다는 기사더라고요. TV조선에서 그래요? 네. 단독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전 의원, 뭐 임종석 전 실장 등이 저울질을 하고 있고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지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의중은 한동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총선 국면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 유효한 카드는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뭐 쇄신이다 혁신이다 국면에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예, 한동훈이란 전원요. 그렇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이 정권에 폭주하게 된 어떤 그 핵심 인물이 바로 한동훈 장관이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동훈의 그 정치적인 지위는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락 정보부장의 그 역할이다. 저 사람이. 네. 정보와 인사를 지고 있어요. 법을 지고 있다고요. 그 당시 이후락 정보부장은 허구한 날 DJ 파멸시키는 연구만 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망명한 DJ를 납치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살해하려다 미국의 그 압력으로 못했는데 그때 압력 넣은 미국 대사가 도널드 그레그 대사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작 정치 인연이 돼요. 대명사 그레그 대. 그렇군요. 그레그가 막은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해탄 앞바다에서 수장을 시키려는데 네. 미군 헬기가 지나가는 거야. 네. 이걸 잡으러. 음. 그래가지고 하늘이 건져준 목숨이거든요. DJ가. 그때 이후락 정보부장이 지금 한동훈이에요. 허구한 날 이재명 잡을 잡는데 생각을 혈안이 했어요. 돼 있는. 허구한 날. 그러다가 이번에 실패한 거거든요. 네,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종로로 나와가지고 그걸 명예회복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국민의힘을 과연 살릴 수 있는 과거에 차떼기 정치자금 사건 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비대위 했던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한동훈 장관이 아니 그거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그게 어떻게 입장에서는 됩니까? 한동훈이 종로에 나오면 땡큐죠. 오히려요. 뭐 검찰 정권 심판 뭐 그대로 이제 플랜카드 여기 딱 줬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탄희 의원 같은 사람 빼다가 거기다 맞불 붙여버리는데. 그러면 구도가 네. 네. 제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서 출발을 하면은 네. 이 정의당도 TV 토론 멤버가 되거든. 네네. 그러면은 제가 거길 나가서 이거야말로 단독이네요. 스픽스 단독. 그래가지고 어차피 선거에선 지겠지만 그럼 나중에 후보 단위라 해주면 되는 거거든. TV 토론 다 끝나고. 네. 이 방법도 있어요. 와, 한동훈 와. 잡는 김종대. 내가 스픽스에 여러분들의 그 성원을 믿고 댓글 빨리 봐야겠다. 잠깐만. 댓글 봅시다. 올려주시는데 만약에 이거 지지하는 댓글이 네. 세 자리 숫자면은 제가 진지하게 많이 자, 고려하고 빨리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 빨리. 달아주세요. 진지하게 네. 내가 김종대 의원님이 엄청 결단을 그리고 내리신 겁니다 지금. 변희재도 글로 출마할 거거든. 그래서 변희재는 일하고 약조를 맺었다. 그러면은 죄다 종로예요? 그래서 변희재는 일하는 댓글이 많아요. 반 한동훈 연합군으로 가서 웬일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무소속은 TV 토론을 못 나와. 변희재 못 나오네. 그런데 변희재가 잘못 알고 있어. 네. 그런데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이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네네네. 근데 선거법에 네. 원내 정당이라 해야 되죠. 정당이라 해야 되고 그것도 몇 석 이상이 있거든. 네. 네네네. 그러면 내 토론 팀장을 변희재가 맡고 네네. 토론 팀장. 거기서 내가 코치를 받아서 예. 네. 지금 댓글 난리 변희재 났어요. 대신 내가 나가서 지금 댓글 난리 떠들어주고. 났어요. 지금 올려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어마어마합니다. 올라와가지고 지지합니다. 아, 이거 출마해라. 고민되네, 종로로. 이거. 김종대는 아, 이거 종로로. 고민되네. 우와. 적극 지지. 화이팅. 저 김종대 스픽스에서 코로나 댓글을 서버랑 중간에 변희재가 김종대라 그러고 대신하면 하지 마죠. 뭐. 최고. 그래서 김종대 변희재 한동훈 잡으러 가자. 아니 지금 거기 현역 의원이 누구요? 최재형. 최대형. 그렇죠. 누군지도 모를 존재감이. 예, 예. 미비하신
빠집니다. 최재형. 와, 스픽스에서 그러니까. 댓글을 못 읽을 정도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종로에 한동훈이 나오게 되면은 국민의힘의 갈등은 극단적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기득권을 검찰 세력이 쳐낸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할 겁니다. 그 정도. 그러면 이경 대변인님 민주당 사정 잘 아시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또 총선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고 승리를 또 견인해야 되는 게 이제 또 대변인님 앞에 놓인 숙제니까. 대전 잘 돼요? 네, 잘 돌아가고 있나요? 대전 잘하고 구성을. 있나요? 민주당 뭐 징계한다 네. 어쩐다 또 뭐 이게 분란으로 막 포장돼서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우선은 징계를 할 것인가 5명, 5만 명이 청원을 넣어서 그 민주당 이미 당원분들께서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한번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아직 논의되고 있지는 최고의 논의 않은 거- 사항이군요. 네, 아직 예. 논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대표께서 지금 현재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요. 네, 월요일 날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5분 중에 이상민 의원님 제가 이제 출마하는 지역에 이상민 의원 계세요. 예.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그냥 당원이었다면, 그냥 당원, 출마 예정자가 아닌 당원이었다면은, 그 5분뿐만 아니고 가결표를 던졌던 29명 어떻게든 색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색출이 안 되면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입법기관입니다. 그럼 29명이 내가 가결표를 왜 던졌는지 입법기관으로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쪽 지역에 출마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봤을 때는 그냥 굳이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도 될 것 같다. 경선을 해서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도 충분하다. 그것이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깔끔하다. 조용한 변화, 조용한 아까 변화. 말했던 아까는 차분한 변화. 아, 국민의힘은. 차분한 변화. 그럼 저는 조용한 우리 그 가죽을 벗기는 조용한 혁신으로 한번 해볼까요? 예. 조용한 혁신. 그게 그 혁신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저는 멋있어요, 시끄러운 시나리오. 혁신을 좋아합니다. 혁신. 저는 이거- 가죽을 벗기는 정도인데요. 저는 이거 조용해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가결파 징계 여부 이렇게 지도부에서 저렇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논의할 필요가 저거는 없다. 당의 절차와 기관이 있어요.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있고 윤리감찰단이 있거든요. 네. 5만 명 이상이 청원이 들어오면은 사무처에서 행정적 절차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네. 그거 왜 안 하는지 제가 따지고 싶어요. 음. 저도 뭐 미관 말직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사무처를 관장하고 있는 당직자들이 이거 절차대로 당원당규에서 진행해줘야지 이게 민주주의적 기관인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결파 징계 여부 문제인데 이게 이준석이 양두구역에서 징계 먹는 거하고는 달라요. 양두구역은 대통령 보고 개고기 같은 파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났는데 그렇죠. 이번 건은 당대표 보고 감옥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 한 거다. 그렇죠. 그 당내의 민주주의나 분란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징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물론 이제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빨리 윤리감찰단에서 실무적으로 출동해야 됩니다. 왜 빨리 안 하세요? 실제로 징계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 주시고 이 김종대 의원님께서 또 종로 출마 이야기 하시면서 한 500분, 600분 이상 갑자기 또 들어와 네? 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의견 올려주고 이거 계세요. 부담되네 이거.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해서 출마하시는 거 어떻겠냐는 의견도 함께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아니 그 민주당에 거기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서포터즈 역할도 뭐 할 거고 제가 뭐 선거를 어디 당선대로 나갑니까 제가 집에 아유, 한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역선거 선거는 당선돼야지. 당선대로 나가시는 우리는 거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는 말입니다 네. 어떤 그 정당 정치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그 구상과 기획 윤석열 이후에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1980년 체제예요. 이걸 둘러엎어야 돼요. 1987년에 대한민국 작은 나라였습니다. 갇혀 있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그런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룰이 똑같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30년을 선포하겠다. 새로운 30년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한장관한테 너 이런 얘기 들어봤어. 그리고 너 압수수색 영장 잘 친다며. 하면서 나도 검찰로 송치됐어.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겠어. 저기 밖으로 나와 너. 좀 나하고 따로 한판 한번 좀 붙어보자. 결산 좀 하자. 결산. 그래가지고 저는 막 나가요. 어. 어차피 이 판사판이 막 나가가지고 반 죽에 죽탕을 내 본죽을 버리고 만들어요. 그렇게 이제 싸우는 방법도 있는 뒤에 저기 거예요. 뭐야 의원님 뒤에 그 우리 별이지 대표가 청룡원을 떠들었었거든요. 그래요? 와.
아니, 저는 만약에 제가 민주당의 그 지도부였다면 후보 토론까지는 이제 정의당으로 출마를 하셔서 후보 토론까지는 하시고 이후에는 김종대 의원님을 그 인재 영입으로 위원장. 모시고, 예, 민주당의 인재 영입 대상으로 모시고 싶은 네. 제가 만약에 지도부라면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중에 우리 보니까 이게 총선 전략도 나오는데 네. 민주당이 이제 진보 군소정당에 최소 10자리 정도는 저는 양보해 줘야 된다고 봐요. 양보요. 예, 지역구 저는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공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 때 0.7% 졌던 첫 번째 원인은 안철수가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냐면요. 정치라는 게 숫자 노름이에요. 169명을 배 한 배에 태우는 것과 이순신 그 장군이 만든 하객진 40척의 배에 나눠서 태우는 게 어느 것이 더 전략적으로 유리하겠어요? 후자. 그렇죠. 다들 숫자도 많아 보이고 국민들이 보기에 야 다양한 세력들이 친일파들을 보위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우리가 우리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지만은 전사를 공부해 보면요 대부분이 포위 섬멸 작전이야. 그렇군요. 아니면 배후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해서 이기거든요. 우회적으로. 근데 군대를 딱 하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 여러 군대가 있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은 개혁의 창끝 전력이 맞습니다. 되고 그래서 아주 그 날카로운 검으로 창끝에서 어떤 그 전의의 제1열이 서고 그 다음에 큰 어떤 그 창의 자루 그러면서도 어떤 그 방패와 자루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병종일치 병종이 이렇게 배열되는 게 아주 탁월한 조직이긴 하죠. 그래서 항상 당에도 보면 공격수가 있는 거고 저격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완충지대라는 게 있는 거고 네. 사자가 있는가 하면 여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아주 이 권력 운영에 있어 철칙을 뭐라 그랬냐면은 사자와 여우의 배합이라 그랬습니다. 사자 여우 비율을. 예, 그걸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렇군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둘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동서고금의 진리지 뭘. 정말 이게 아주 단순한 근시안적인 승리가 아니라 궁극적이고 미래 정치를 이렇게 담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승리 이렇게 견인해 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제가 했는데 그렇다면 총선에서 지금 박진영 그 부원장님께서도 한 10석 정도 양보를 해서 오히려 큰 정치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 저희 제작진이 그렇다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총선 때문에 막 여야 다들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되게 정성 들여서 판매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별로 안 정성들이 풀을 칠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글씨를 또 시청자분들 보시기 편하게 크게 써주시면요. 그 전망과 그 전망을 하신 이유를 한번 같이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한번 잠깐 생각 주시는 대로 적어주십시오. 지금 적어주시는 가운데 거의 5,000분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예, 연합군 사령관이라고 송봉근님께서 말씀 주고 계시고 예, 여러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 김종대를 종로에. 이 말 꺼냈다가 이거 감당이 안 왜냐하면 되는 사태가 최소한 지금 3자릿수는 넘었어요. 최소한. 이게 감당이 지금 안 말씀 되는. 주신 직후에는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부터 큰일 저지르고 나는 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 구경하러 다리 난간에 갔는데 네. 어떤 놈이 나의 등뒤를 떠밀어가지고 항상 사고를 치더라고요. 오늘 상황을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떠밀려서. 네. 예. 그러면 총선 전망을 우리 이경 대변인님부터 들어볼까요?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국민의힘이 저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좀 그냥 많게 주의를 한 건 아니고요. 115석.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민주당은 제 바램 150석 제 바람이고요. 그래도 반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절반이네요, 바람까지 딱. 해서 저희 바람이고 왜 이렇게 했냐면 지난 총선 때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것을 비교했었을 때 그때 49%대 그러니까 그때 평균 총선 전에 6개월을 분석을 해서 통계를 내면은 49.1%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저희가 180석이라고 그 얻었어요. 지지율일 때 그 지지율. 네. 이거는 그냥 그때 이제 비율로 그때는 이제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근에 6개월을 봤을 때 통계가 31.5%입니다. 통계가 최근 6개월. 이거는 뉴스토마토고 문재인 대통령은 갤럽 제가 갤럽으로 한국 갤럽으로 중계 많이 통계를 한 하셨네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그걸 비교하면은 31.5%.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6개월 전에 그 지지율을 받았을 때 180석을 받았을 때 그냥 비교를 단순 비교 숫자 비교만 했을 때 115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또 115석을 쓰면서 제가 좀 속이 많이 상했죠. 이 정도인데 115석 많이 어떻게 주는 것 갔냐. 같아서. 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정당 지지율을 좀 봤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봤는데 민주당이 36% 6개월간 말씀드린 겁니다. 36에서 41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었었죠. 미래통합당이 21에서 23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지율이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180석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지율이 30% 중반에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소수점 차이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80석 얻었을 때 정당 지지율 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 정도 한 거고, 보수신당은 글쎄요, 여기는 지역이 너무나도 확고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례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뭐 지역구로 나갔을 때 거기는 TK, PK 너무나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 5석이고요. 네. 진보동장은 그래도 수도권이든 대전에서 진보동장에서도 이제 충청권에서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10표씩은 10석 화하게 가져가는 게 해주셨네요.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소속까지는 저는 예측하기는 조금 좀 어려웠습니다. 곤란하다. 네. 그래도 되게 수치에 기반해가지고 또 그 전망을 해주셔가지고요. 좀 머리에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고, 박진영 원장님 네. 전망을 되게 야박하게 주셨네요, 국민의힘. 저는 뭐 이게 한편으로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희망사항이 좀 담긴. 제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의 시대 정치는 윤석열 퇴진과 대한민국의 정상화입니다.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윤석열 정당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가져도 제대로 못하더라. 149석이면 적당하다. 그리고 이 보수신당이 잘해야 된다. 이게 보수신당은 반윤신당입니다. 네. 반윤신당이 교섭단체를 넘어서서 30명 정도 넘어간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자가 생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보정당은 좀 더 잘해서 사실 20석 이상에서 교섭단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퇴진의 창끝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기타 무소속들은 저는 이 국민의힘 내에 공천 못 받는 사람들이 그 PK나 TK에서 나가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생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을 하는데, 것이다. 기타 무소속 10석은 윤석열 퇴진에 찬성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내년 총선의 목표는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퇴진의 시발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총선의 의미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시발점. 네, 좋습니다. 총선의 의미. 네, 저는 말입니다. 일체 희망적 사고를 배제하고. 133석이요? 이게 왜 그러냐? 왜 이게 현실이냐 하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단순 지지율 비교를 하는데 무당층이 대부분 투표 안 하는 층에 제일 많이 걸쳐 있어요. 이거를 제하고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정당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데 의외로 무당층이 많은데 그 중에서 반 정도가 투표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가중치를 조정해줘야 진짜 수치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걸 안 해. 그러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정을 지지율로 보정을 하면은 지금 보정을 하게 우와, 되면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아요. 그래도 국민의힘 133석이나 돼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가 전문가한테 그래요. 받은 내용도 저 정도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오늘 투표를 했을 때 정말 지금 나오는 갤럽을 비롯한 리얼미터나 모든 거에서 투표율을 70%대로 다시 보정을 하면 이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이거 좋다 나쁘다를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이 정치는 희망적 사고는 희망은 전략이 아닙니다. 분노도 전략이 아니에요. 현실이 전략이에요. 그리고 진보정당은 네. 제 예상으로는 정의당이 4석, 기타 진보정당이 2석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수신당 뭐 해서 무소속 이전 정도로 해가지고 약간 여기서 이제 이 미약한 변수가 있고 네. 한국 정치는 이번에 양당 구조를 못 깬다. 못 깬다. 못 깬다. 제3지대 뭐 이런 제3지대에 건 나올 수 있는 무용하다. 그 토양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대충 이렇게 정리가 최소한 된다. 그럼 국민의힘과 냉정하시네요. 민주당 예, 20석 냉정하게. 차이도 채 나진 않네요. 예,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진보 성향의 정당이 있으니까 대략해서 법률권으로 합치면 따지면은 또 진보 달라지겠죠. 정당의 정의당과 이제 뭐 사회민주당. 3인당도 사회민주당. 출범을 하고 예, 예. 그렇게 두 개, 그러면 진보당이나 진보당도 기본소득당 거기에 안 들어. 아니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지금 용해인 의원 한 명인데 네. 제 생각에는 저는 용해인 의원은 민주당하고 연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사실 진보 정당에 넣기가 거의 민주당에 들어갔거나 그 왼편에서는 예, 이렇게 그렇군요. 사실은 광역의 민주당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면 댓글도 이제 용해인 의원에 대한 댓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입당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여기 댓글 중에 당기사병님이 용해인 이현주 민주당으로 이렇게 그렇게 적혀있잖아요. 근데 써가지고.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아, 자 보세요.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또 쓴소리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현주 의원 같은 분은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이 한국 사회가 주어져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근데- 이현주 의원의 독특한 점은 모든 언론이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기사거리가 된다고 믿고 있다고 이 선택이 변화무쌍하신 분이기 네. 때문에 이번에는 어느 당일까 네. 이런 게 관심사예요. 우리는 그런 관심을 못 끌어. 항상 일관돼 왔기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아니, 네. 정거에 그런데- 출마할 것인가 이건 말것인가. 기사가 아, 진짜 그래요? 될 만한. 내일 저기 저하고 같이 인왕산 등산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세요. 그 종로에 주말인데 저- 날씨도 그래요? 좋으신데. 그 저기 가세요, 통일시장 통해서 진짜로. 올라가시면은 사람들이 뭐- 와 김종대 의원 출마하러 종로에, 왔구나. 네, 출연하셨다. 아니,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은 그때 이제 그 국회에 입성했을 때는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으로 됐습니다. 맞아, 더불어.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당의 당 대표잖아요. 그럼 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서 비례 의석을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가능하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요. 기본소득당이 정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저기 다시 만약에 출마가 되는 비례정당이 거잖아요. 만들어지면 그건 민주당하고 협의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러지 안 된다는 법은 없어요. 대부분 당규에서 안 되지 선거법에서는 제가 그렇게 그렇죠. 알기로는- 선거법으로는 허용되죠. 네. 비례를 뭐 3번 하든 5번 시민 하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위성정당으로 했을 때 용해인 의원은 이제 인재 영입을 했을 때 당시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기본소득당으로 탈당을 전제 조건으로 걸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본인이 또 출마를 하면은 지금 새로운 정당이기 때문에 뭐 그 정당의 비례로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그럼 가능, 네. 가능합니다. 전술적으로도 할 만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가능한데 3% 이런 나오면 문제가 되죠. 있는 네, 거예요. 네. 자 원래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를 만들 때 이런 비례를 상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 이상한 선거법에서 한국 정치가 비례정당을 꿈꾸는 우후죽순처럼 많은 신당 세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네요. 지금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 개나 소나 신당 만든대요. 근데 내가 다 지편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한 당적이 5개 돼 지금. 다 자기 편이라 실제 생각하고. 당적 거기서 탈당한 사람들이 옛날에 나 비례할 때 찍어준 사람들이라고 당연히 내가 그쪽 편 거기에다 촛불당 거기 뭐 시국회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민주당 들어가라까지 하면은 대충 내가 또 당원 교육을 민주당을 많이 다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당적이 몇 개더라. 이렇게 보면은 한 대여섯 개 돼요. 뭐 많으면 좋죠. 대여섯 개. 예. 그런데 이게 아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지금 선거법의 어떤 기형적 현상.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간에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로만 그 저기 의석을 만들겠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비겁한 그렇죠. 사고방식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내고 네. 그러나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비례를 뽑는 직능 대표예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뒤섞어 놔가지고 이게 비례가 뭔지 뭐가 완전 뭔지 짬뽕. 그래가지고 지금 일각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나오는 얘기가 지역구로 출마를 해서 네. 그 권역의 정당 득표율로 비례를 배분하는 네. 방식도 내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왕 비례를 만들면 연동형 정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역구를 떠서 정당 지지율을 높이고 그러면서 준비된 어떤 그 후보들이 이제 그 의석 보정을 해서 들어가는 이게 원래 저 정석입니다. 취지.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비집고 들어와 다 비례정당 만들겠다 그러면 두고 보십시오. 내년에 진보 진영이 엄청나게 4분 5열 복잡해져 가지고 한쪽은 누가 민주당의 점수 따느냐 경쟁이 네. 들어가고 네. 한쪽은 누가 선명하느냐로 들어가 가지고 공멸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이 선거법에서 누구도 이런 식의 선거판 만들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아이고 왜 연동형을 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 얘기했지 우리가 언제 위성정당 창당하자 그랬어. 아니 이게 한국 정치가 결국은 거대 양당 구조가 네. 기득권이 돼 있는데 네. 그걸 현실적으로 부정하고 연동형으로 해서 거대 정당 보고 의석수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연동형 하자 그러면 그 받아들이기 어렵죠. 차라리 그냥 절충안으로 비례 숫자를 확 늘리자, 지역구 숫자를 줄이자 아니, 이런 식의 그게 원래 됐어야지. 선관위 아니잖아요. 원래 선관위가 그러니까요. 비례를 100석으로 늘리고 네네. 이렇게 해서 많구나. 그 조금 정치적 네. 안정을 의석 배분을 합리화하면 정치가 많이 안정된다고 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적대와 혐오의 정치가 많이 완화될 것이다. 그대로 했으면 우린 더 해피하지. 저는 더 이제 해피하지. 이 그런데- 선거제도 나올 때마다 진보 정당들한테 가지고 있는 불만이 사실은 의원 정수 늘려야 되잖아요. 네. 이거 이제 시민사회가 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시민사회도 언론과 국민 여론의 눈치를 봐서 안 나서준단 말이야. 근데 시민사회하고 제일 가까운 정당이 그래도 진보 정당들이잖아요. 진보 정당들이 정치학회라든가 선거학회 이런다고 또 이제 참여연대나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의원 정수 한 400명까지 늘리자. 이렇게 하면서 획기적으로 그대로 있던 지역구 두고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이게 사실 제일 현실적이거든. 그 주장을 제일 많이 했죠. 에이 약하게 하잖아요. 세게 안 하시죠. 아니 더 30 세게 일단 그래서 했으면 하도 하는. 국민 여론이 있으니 30명이라도 늘리자 그랬잖아. 그렇죠. 일단은 100명은 너무 맞습니다. 심하고. 제가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나 이런 데 실무자를 오래 했거든요. 어. 들어가 보면은 현역 기득권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음. 결국은 뭐냐면은 숫자를 늘려가지고 비례를 늘려서 어떤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가장 현실적인. 있는 지역구 숫자 253명 중에 50명 줄이자. 이거는 아. 국회에 폭발물 터집니다. 진짜. 저희가 오늘 정말 국민의힘의 막 분란부터 내년에 있을 총선 그리고 단순히 총선 의석수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걸 넘어서서 이게 어떻게 변동이 돼야 정치에 기여할 수 있고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까지 정말 숨가쁘게 왔던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았던 것 같고 다음 기회는 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 소수 정당들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논의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5,000분 가까이 함께 그래? 해주셨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 그리고 총선 이야기를 하는 끝에 세 분의 국회 입성을 엄청 응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지금 끝내는 겁니까? 예, 지금 끝내는 거. 민주진영 박진영 구독자 부탁드립니다. 꼭 구독, 좋아요 저도요. 해주세요. 한마디씩. 예. 있어 빨리 달고 와요 빨리. 못 따랐어. 이경 TV 있습니다. 이경 TV. 이경 TV입니다. 민주진영, 네. 박진영 또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 와.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귀도 요즘 딱. 오윤회하고 사이다 요정 오윤회 씨하고 같이 나오는데 항저우 올림픽의 혼합 탁구 복식조 같아. 우리 둘이 하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보완이 되니까 시너지가. 환상의 복식조다. 꼭 저도 보겠습니다. 정치는 네. 핑퐁이 돼야 돼. 와. 진짜. 그렇죠. 오늘 시청자분들 그러면 다 들으셨죠? 이경 TV, 민주진영, 박진영, 김종대 TV. 김종대 TV 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는 오늘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